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의 유광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고전 읽기를 통한 자기성찰 글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성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어려서부터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뭘까요? 왠지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본다 그러면은 뭔가 죄를 고백해야 될 것 같고, 자기 잘못을 꼭 찾아내야 될 것 같고, 자기 성찰이라는 말이 주고 있는 무게감이 사실 무겁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어로 굳이 비슷한 말을 찾자면 리플렉션 정도가 되겠죠. 지나간 것을 회고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것이 자기 성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성찰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성찰이 되지 않으면 자기 위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위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위치를 찾는 게 뭐가 중요한가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며,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사실은 자기 위치 찾기인 겁니다. 공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정말 부끄러워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이 사실은 큰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모르는 것, 그리고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성찰이고, 이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삶이 제대로 시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는 많은 분들 중에서 훌륭한 분들인데 그렇지 못하게 소위 몰락이라는 걸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기 때문에, 또는 해야 돼서는 안 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찾는다는 것, 자기 성찰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성찰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됩니다. 아니, 나를 돌아보는 게 무슨 학문의 기초야? 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학문의 기초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유명한 말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얘기를 들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싶었습니다. 우린 생각하잖아. 생각한다고 내가 존재해?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한 거였습니다. 데카르트가 했던 말은 이런 거죠. 내가 생각한다라는 사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아는 것,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가 생각한다라는 사실, 즉 내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나라는 존재가, 나는 여기 있지만 내 바깥에 있는 것처럼 이런 존재가 생각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것이 곧 내가 존재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해 드리면, 내가 생각한다라는 나의 존재의 생각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은 과연 맞는 것인지를 스스로 되돌아보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리플렉션하는 것이 곧 내가 시작하는 존재의 시작점이란 뜻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학문이라는 건 시작할 수 없습니다. 사실 데카르트의 말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거죠. 우리가 중세시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았나요? 아니면 존재하는 대로 살았나요? 어려운 얘기 같지만 노예가요, 양반처럼 자유민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삽니다. 생각이 막 될 수 있죠. 나도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그러나 생각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생각대로 살지 않고요, 내가 존재해 있는 위치, 내가 놓여져 있는 위치대로 생각하며 삽니다. 그게 중세적인 거고요. 근대적인 부분에서 말했던 근대적인 시민사회, 근대적인 자유로운 사람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데카르트가 말했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것을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한다는 사실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 옳은가, 맞는가, 틀리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 자체를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근대적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로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물론 소크라테스가 처음 한 말은 아니고 그리스 시대에 계속 내려오던 격언인데 그것을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강조해서 했던 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사실 뭐였죠? 너 자신이 지금 무지해 있다는 것을 알아라 라는 말입니다. 너 자신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 라는 얘기고요. 너 자신이 이것은 알지만 이것은 몰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공자나 데카르트나 소크라테스나 모두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막 쓸 수 있는 말로 바꾸면 내 처지를 알아라. 조금 속되게 말하면 너의 꼴을 알아라 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치 내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자아성찰을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남들이 나를 추워준다고 해서 내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남들이 나를 비하한다고 해서 내가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로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가, 이렇게 존재하는가, 이렇게 존재하는가를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실은 내 삶이 시작되는 거고 학문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나는 이렇게 사고하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의 필수적인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아성찰은 중요한데 왜 하필 자아성찰을 한다고 하면서 글쓰기를 통해서 자아성찰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왜 하필 글쓰기일까요? 글쓰기에 대해서는요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하십니다. 글쓰기가 뭐니 그럼 모든 것의 기초지. 모든 학문의 기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렇게 그냥 번박하게 말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글쓰기의 기능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글쓰기는 크게 두 가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첫째, 글쓰기는 도구입니다. 글쓰기는 스킬입니다. 글쓰기가 스킬이라는 것은 익히기만 하면 알 수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글쓰기란 결국 스킬이기 때문에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쓰기라는 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스킬입니다. 스킬은요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딱 나오는 휙 결과가 나왔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는요 글을 쓴 결과 때문에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글쓰기 자체는 기술이기 때문에 글을 써가는 과정 요렇게 가는 과정이 곧 글쓰기인 겁니다. 이게 너무 간단한 얘기죠. 우리가 삶을 삽니다. 태어나면 언젠간 다 죽죠.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이유가 죽으려고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희로애락과 성취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면서 느끼는 수없이 많은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겁니다. 글쓰기가 바로 그거하고 동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글쓰기는 도구이며 스킬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꼭 알아야 될 자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이고요. 남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의사소통이죠. 내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는 방법. 내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바로 글쓰기인 겁니다. 논리적으로 내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 그런데 이렇게 전달의 방법인데 내가 남에게 전달하듯이 글쓰기에는 내가 나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나에게 전달한다는 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글쓰기 속에는 내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폄하하고 간과하고 때로는 억압하고 사라져버리고 싶었던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되는 방법이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정리하면 첫째, 과정입니다. 두 번째,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글을 쓰는 과정은 결국 어떤 겁니까? 나도 모르게 글을 쓰고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과정이고요. 글을 써서 놓은 결과를 딱 보면 뭐야? 이런 걸 내가 썼어? 그 얘기는 뭐야? 내가 이런 생각도 했어? 라는 얘기고요. 뭐야? 내 속에 이런 생각, 내가 몰랐던, 잊었던, 억압했던, 간과했던 부분이 있어 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글쓰기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글쓰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내가 나 자신 속에 깊이 몰입하게 되는 것이 글쓰기의 시작인 겁니다. 글쓰기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들어가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글쓰기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판단하고 성찰하는 그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글쓰기 자체입니다. 여기서 글쓰기는요, 나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글쓰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즉 글쓰기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시작되지도 않고 진행되지도 않으면서 결과도 나오지 않는 일련의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자기도 모르고 있던, 간과하고 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을 확인하고 정립하게 되는 것이 글쓰기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쓰기의 핵심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주체성으로 시작해서 나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정립의 과정을 하나씩 해가면서 그 정립과 주체성을 확인하는 반복적으로 되는 피드백 과정이 바로 글쓰기인 거죠. 이거는 꼭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글쓰기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글을 쓰거나 세상에 대한 글을 쓰거나 다른 이슈에 대한 글을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다면 너무 간단한 거죠. 우리가 다른 분들이 쓰신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분이 자기가 누군지 설명하는 자기소개 글이 아니지만 그분이 쓴 글을 읽으면 이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분은 이런 느낌이구나. 이분은 굉장히 논리적이시네. 이분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신 것 같아. 이분은 부드러우시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 글쓰기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글쓰기라는 것이 진행되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글쓰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습, 나의 주체성이 스며들어 남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무슨 글을 써도 자기 자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다른 세상을 쓰거나 정치적인 내용을 쓰거나 문화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다른 것을 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글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주체성의 정립과 확인과 반복의 되먹임 과정인 피드백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자기 성찰적인 효과는 배가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글쓰기는 바로 자기 성찰에 굉장히 유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고전이어야 할까요? 다른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써, 자기 성찰해서 이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굳이 고전을 통해서 써야 될까요? 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전의 특징 자체가 자기 성찰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첫 번째, 고전은 총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총체성이라는 것은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다 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전은요, 하나의 주장, 하나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다면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단편적이거나 단면적이지 않고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총체적인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고 있어요. 좋은 사람도 있고, 단순히 말하면 나쁜 사람도 있고, 조금 이상한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고전은 자기 성찰에 유용합니다. 두 번째, 고전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고전 중 일화의 기본은 옛날부터 있지만 쭉 내려와서 지금 남아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유행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또 남아있는 대부분의 모든 고전은 아주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인데 그 본질은 뭐냐? 인간다움이라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고전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남게 된 겁니다. 단순한 교훈, 단순한 삶의 지침서 같은 그런 수준을 넘어가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고전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전이 된 것이고 그래서 고전은 힘과 울림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실 고전은 친숙하고 우리들에게 익숙합니다. 편안하고 친숙하기 때문에 사실 고전이 되는 겁니다. 어렵고 낯설고 생경하다면 멀리 있기 때문에 지금에 계승될 수가 없는 거죠. 읽고 이해하고 또 내가 그 내용에 몰입하기가 편안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고전인 거죠. 고전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중요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고전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인데, 고전이라는 게 사실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고전을 할 거야?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몇 번 드릴 건데요. 우리는 이것은 자기 성찰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 목표지 고전을 이해하거나 고전을 분석하거나 해독하거나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고전의 이해와 감상 과목이 아닙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므로 모든 고전이 아니라 자기 성찰에 유용한 고전들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담론화된 고전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담론화된 고전이라는 것은 논어맹자 같은 겁니다. 서양어로 말하면 소크라테스의 변명 같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잘 정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지만 오히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개인의 자기 성찰을 위해서 그 속에 나의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너무 담론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배경 지식과 학문적인 훈련이 있지 않고서는 잘 이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담론화된 고전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로 어떤 것이 좋으냐면 쉽게 과정에 몰입해서 따라가기 쉬운, 주로 문학작품 같은 것이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어, 맹자, 소크라테스의 변명, 자본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파우스트, 삼국지, 춘향전, 서유기 이런 식의 문학작품이 낫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쉽고 편안하고 익숙한 방법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전의 이해와 감상이 목표가 아니라 자기 성찰이 목표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장벽 없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전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SF처럼 무슨 세계관을 이해해야 되고 반지의 제왕도 좋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이해해서 그거 자체에 몰입하게 되는 작품들보다는 쉽고 편안한 작품, 그러니까 파우스트, 데미안도 좋은 작품이지만 그거보다 훨씬 쉬운 작품들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릴 적부터 들어봤던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 고전이 더 좋습니다. 제가 한국 고전문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한국 고전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학습자들 입장에서도 익숙하기 때문이고요. 교수님들도 뭐 한국 고전 뭐 뻔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익숙하시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이 좋은 겁니다. 왜? 고전 설명이 아니니까요. 외국 작품들은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외국 작품은 친밀감이나 문화적 동질성 입장에서는 한국 고전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 작품을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선 공감과 몰입을 하기에 훨씬 편한 우리나라 작품을 하시는 것이 좋죠. 예를 들자면 서양에 있었던 백년 전쟁이 너무나 궁금하고 재밌더라도 그거보다는 임진왜란이 우리들 입장에선 훨씬 더 쉽게 픽진하게 다가섭니다. 그러니까 서양 것보다는 우리 것이 낫다. 레미제라블, 삼총사, 삼국지 이런 것도 좋은 작품이지만 우리나라 심청전, 춘향전 이런 작품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학습자 입장에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작품일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잘 알고 있다는 것은요. 실제로는 제대로 모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작품일 경우에는 익히 안다고 생각하던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읽다가 뭐야 이런 얘기도 있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놀람, 그런 충격 이런 게 교육적으로 효과적이고 아주 긍정적입니다. 고전을 읽음으로써 사실의 객관적인 발견을 하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조금 교정하게 되고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 기쁨과 놀라움이 점점점 쌓이게 되면서 성찰할 수 있는 인지, 성찰적 인지,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즐거움과 그 기쁨과 같은 궤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작품일수록 자신도 모르게 발견하는 기쁨과 놀람과 환희가 결국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것이 결코 자기 비하나 괴로움이나 슬픔이 아니라 발견과 충격과 기쁨으로써 교육적으로 점점점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를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작품을 하는 게 좋으니까 한국 고전 중에서도 구운몽, 운영전, 이춘풍전 좋은 작품들이지만 그것보다는 더 익숙한 춘향전, 심청전, 홍길동전 이런 작품들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섯 번째로 총체성이 강화된 작품이 더 효율적입니다. 공무도화가, 황조가 같은 시도 좋고요. 아주 짧은 한문으로 된 이야기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 고전을 이해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시나 한시 이런 것도 좋지만 단편적인 서사보다는 중층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총체성이 강화된 작품이 사람들이 더 끼어들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에 유용하기 때문에 총체성이 강화된 작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동별곡이나 허생전 이런 작품보다는 홍길동전, 춘향전 같은 작품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소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도대체 소설이 무슨 가치가 있길래 이렇게 소설이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전 소설이건 요즘 소설이건 모든 소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두 가지 가치입니다. 첫째는요, 소설이란 근본적으로 주변부에서 중심의 가치를 점검하고 도전하는 것이 소설의 효용입니다. 늘 소설은 바깥 사이드에서 외부에서 중심에 옳다고 하는 관념, 도그마, 생각들을 점검하고 도전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 것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온한 거죠. 그런데 그 불온성은 늘 다양성과 같은 상동관계 속에 있습니다. 중심 가치를 늘 이것을 리플렉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말씀으로는 성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나라가 점점점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이라고 생각했던 이 주변에서 중심의 가치를 이야기했던 것이 그 주변까지 넓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남녀평등이 당연하다고 그랬지만 조선시대에 남녀평등이 당연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지만 조선시대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지요. 계급사회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평등을 이야기하고요. 그런 시대에 여성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건 불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온한 것이 인간 본연의 가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순간 그 영역이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중심의 가치를 점검하고 도전하는 소설의 가치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와 내 생각과 저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경험은 단순히 생각이 달라 정도가 아니라 저렇게 구체적이고 저렇게 총체적으로 저렇게 살아가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효용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설의 가치는요, 그게 있다 정도가 아닙니다. 영화도 보시고 소설도 보시고 드라마도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영화는 틀어놓고 그냥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흘려봐도 그냥 흘러가지요. 근데 소설은요, 내가 주체적으로 여기에 개입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읽어내지 않으면, 내가 읽지 않으면 여기서 멈추고 더 이상 가질 않아요. 즉 소설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가치는 내가 아닌 남이 되어보는 경험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요, 자기 자신을 잠시 놓고 남이 되어보는, 남이 강제로 되어보는, 주인공에게 내가 몰입해보는, 몰입하지 않으면 소설이 재미없네 하고 끝나게 되는 것처럼 남이 되어보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하는 것은 소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인 겁니다. 영화는 몰입하지 않아도 흘러간다니까요. 영화 보고 설명하라 그러면 영화를 분석합니다. 영화의 이해처럼. 그러나 소설을 가지고 얘기하려면 소설에 몰입하지 않으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남이 되어보는 이입과 몰입이 필수적인 것은 정말 소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가치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아닌 남의 삶과 행동이 왜 저럴 수밖에 없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주인공에 몰입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
그런 모습을 잃고 있는 자기 자신, 독서하는 자기 자신의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반드시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몰입하고 있는 작품 속의 인물과 그것을 읽고 있는 나 자신, 독서하는 나와의 거리가 생겨요. 거리가 생긴다는 것은 이 거리를 통해서 객관자의 입장이 되고 타자와의 입장과 자신의 입장을 비교하는 객관화의 거리가, 객관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소설은 몰입을 통해서 남이 되어보는 경험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과정을 도출하게 되기 때문에 소설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판적 사고 능력이란 말을 쉽게 많이 합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이 뭔가요? 저 사람은 저랬네. 저거 잘못이야. 왜냐하면 이유는 이렇고 논리는 이렇고 근거는 이거니까 저건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 예, 그것도 비판적 사고 능력이 맞습니다. 모든 학문에서 비판적 사고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글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비판적 사고 능력은요, 아주 근본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사실은 저 사람이 말한 거는 논리적으로 맞아 틀려 그게 아니라 그것의 시작은 뭐냐면 저 사람의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맞아 틀려 라고 말하는 나의 생각은 왜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사고하지? 나는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논리의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할 때 나는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과정,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것이 맞다 틀리다 판단하네. 이 판단하는 과정을 객관화하고 자기 판단의 과정과 근거를 스스로 이해하고 그것이 정당한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점검하는 능력이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입니다. 즉 자신이 세상과 타자를, 나아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자기 스스로 반성하는 사유가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입니다. 자신의 존재 근거의 이유와 존재 방식의 차이와 판단의 방법과 그 가치 지향의 근거와 목적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면서 생각하는 바로 성찰하는 과정이 비판적 사고 능력인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야구에서 LG가 좋아, 두산은 싫어.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두산은 좋아, 나는 LG가 싫어 라고 말한다면 나는 왜 이것을 좋다고 그러고 나는 이것을 싫어하는지, 이에 대해서 나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하는지, 도대체 싫다는 건 얼만큼 싫다는 건지, 좋다는 건 얼만큼 좋다는 건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과정, 스스로 돌아보는 것의 시작이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실은요, 그리스 시대의 격언, 벽에도 써 있었다는데 요즘 애들은 늘 못났고 요즘 애들은 늘 버릇이 없고 버르장머리가 없어 라는 말이 이미 그리스 그 옛날 써 있었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보기에는요, 늘 나이 어린 사람이 별로해 보이고요, 부족해 보이고요,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그건 사실은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나간 사람들 입장에선 늘 요즘은 문제야, 요즘 애들이 문제야, 요즘 사회가 문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제 돌아보아야 될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문화가 있나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다, 있다, 뭘 찾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스스로 정말 주체적으로 스스로 기쁘게 살고 있나요?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별로 인용하지 않는 게 뭡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 전체에서 자살률이 1위라는 것.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이렇게 놀랍게 많은 사람이 학문을 배우고 공부하고 대학을 나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울하고 스스로 괴롭고 스스로 힘들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다는 것. 이거는 우리 사회가 그전 사회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적 현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문제의 해답이 뭘까를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요즘 쉽게 결혼하지 못하는 얘기를 젊은 분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뭐 결혼이란 건 꼭 할 필요는 없고요. 선택입니다. 근데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논리적으로 아주 논리적인 것처럼 말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비싸서, 직장이 번듯하지 못해서, 먹고 살 수 없어서, 뭐 이런 이유를 얘기합니다. 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본질적인 문제인가요? 돈이 많으면 결혼할까요? 직장이 번듯하면 결혼할까요? 서울에 집을 구할 수 있다면 결혼하겠습니까? 사실 결혼의 본질은 직장도, 직업도, 무슨 돈도 그게 아닌 거죠. 사실 그거보다 더 우리들에게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누구와 함께 같이 있으면서 그와 정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내가 그를 도와주고 나도 그에게 도움을 받고 하는 친밀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나요? 사실 현대사회를 병폐를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 중에 가장 주목해서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현대 우리가 친밀감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밀감이란 건 어떻게 키우냐,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 중에 하나는 다 문제를 밖에서 찾으려는, 다시 말하면 실제 논리적이기도 합니다. 이러이러하니까 이게 문제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의 좌표 속에 나는 어디에 위치했고 나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스스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고 라는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문제의 본질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주의란 말도 많이 합니다. 사실 상대주의를 명확히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도 많이 말합니다. 중심이 어디 있어? 다 포스트 모던 하니까 중심이 없지. 그게 포스트 모던의 핵심인가요? 포스트 모던은 중심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포스트 모던은 중심의 가치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다고 말했지 중심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중심 없이 어떻게 삽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교수님들은요. 자, 교수님들은 지금 어떤 분들이십니까? 중심이십니까? 아니 그럼 우리는 모두 다 포스트 모던한데 누군가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억압한다고 생각을 해요. 중심이 없는데 저들이 우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제는 권위주의라는 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를 없애려다가 보니까 현재 우리는 권위까지 부정해버리는 삶 속에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조직이 있고 사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대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위치에 갔다고 해서 권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권위주의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결정해야 될 권위를 그것까지 부정하면 그 조직이 움직일까요? 우리가 정말 간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포스트 모던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하나가 확실하고 틀림없는 절대불변의 완벽한 진리라는 것은 없어라는 말은 맞지만 모든 기준이 여러 개일 수 있다는 얘기는 맞지만 기준이 하나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은 포스트 모더니스트들도 없습니다. 그들도 그 사회 속에 살았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포스트 모던이건 상대주의건 이것이건 저것이건 나는 왜 이렇게 사고하고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왜 이러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내 위치를 생각해 보지 않은, 여기서 위치를 생각하라는 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란 말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무엇이고 나는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고 어떤 곳으로 가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지 못하는 자기 성찰이 부족한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저랑 비슷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돈 얘기하는 걸요 굉장히 속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얘기 잘 안 했습니다. 그 시대는 뭔가 의미 있고 이론 있고 이런 거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서는 늘 돈 얘기만 들립니다. 돈이 나쁘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하죠. 늘 모든 것을 가격으로 가치로 평가하려고 이야기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적일 수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겁니다. 교환 가치는 어떤 금액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가, 교환될 수 있는가, 보통 금액으로 나오죠. 생수 한 병이 있는데 생수 한 병이 1,000원이다. 그러면 교환 가치는 1,000원인 겁니다. 그런데 사용 가치는 그런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입장에 따라서 이것이 다르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사용 가치라고 말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아는 비유, 사막에 갔더니 1,000원짜리 생수가 뭐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폭포물이 너무나 시원한 곳에 가면 1,000원짜리 생수는 거의 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살 테니까요. 이것이 사용 가치인 거죠. 어떤 분들을 이야기할 때 좀 젊은 학생들이 말할 때입니다. 와, 저 사람 연봉이 1억이래. 우와, 야, 연봉이 10억이래. 우와, 예, 훌륭합니다. 교환 가치가 1억이고 10억이고 대단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교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거 너무나 훌륭한 거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영화 한 편을 보고 상상하거나 사색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 돈 벌기에 바빠서,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화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많은 분들은 영화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교환 가치는 10억인데요. 사용 가치는 거의 없는 겁니다. 제가 조금 연배가 아직은 많지 않지만 저보다 윗분들 보면 친구분들 얘기 가끔 하십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교수님 은퇴하셨는데, 걔네들 뭐 고검장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했는데 아유 다 바보야. 맛집 검색은 내가 더 잘해. 그 지위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교환 가치가 사라지고 나니까 사용 가치는 정말 보잘것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환 가치도 중요하고 사용 가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세상을 뭘로만 보려고 하냐면 연봉으로만 보려고 해요. 내가 쟤보다 좀 더 돈을 많이 받거나 내가 쟤보다 좀 더 존경받는 위치에 있으면 나는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만 정말 그럴까요? MIT에 들어간 학생들 몇 명을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MIT 왜 갔니? 아시다시피 MIT는 공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훌륭한 미술가가 되고 싶어서 MIT에 갔답니다. 처음에 저도 아주 어릴 때 들어서 띵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자기 미술가 되는 게 자기 꿈인데 MIT는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두 개가 병립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난 그냥 공학 배우고 싶어. 근데 진짜 하고 싶은 건 미술가야. 이거는요, 내가 공학을 통해서 공학적인 미술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 거죠. 과연 우리 사회에는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게 적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고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고 싶어하고 내 욕망은 무엇이고 내 욕망은 오로지 돈이 많은 교환 가치가 높은 사람이 되겠다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남에 대한 비하도 아니고 남보다 내가 못난 것도 아니고 남보다 내가 우월한 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을 알고 내 위치에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신이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며, 이러기 위해서는 남이 들려주는 말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성찰하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와 화해하는 그런 것이 필수적인 방법이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바로 저는 고전 읽기를 통한 자기 성찰 글쓰기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